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제인 오스틴이 첫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출판을 거절당하고 이후 오만과 편견으로 제목을 바꾸어 출간한 작품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영국의 작가로 1775년 아버지가 목사로 근무하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에 관심이 있었던 아버지와 시와 동화에 관심이 깊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그녀는 12세부터 습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은 작품을 통해 18세기 후반 중류계급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가운데 남녀의 결혼을 둘러싼 문제를 극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국 사회의 뒷전에서 억압받는 계급들의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소설은 사회 구성원에게 지극히 한정적인 역할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다뤄 사회의 억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 작품으로는 엘리노와 마리안, 엠마, 설득, 노생거 사원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59. 리지, 어디 갔었니? 엘리자베스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제인이 물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녀가 식탁에 앉자 모두들 이렇게 물었다. 엘리자베스는 다만 걷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리저리 돌아다녔다고 대답해버렸다. 이렇게 말할 때 그녀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사실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조용한 가운데 지나갔다. 이미 인정을 받은 연인들은 서슴없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즐거워했다. 아직 공인을 받지 못한 연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다르시 씨는 행복감이 희열과 함께 넘쳐 흐르는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들뜨고 흥분했으나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야 비로소 행복감에 젖었다. 사실 어색한 이러한 자리는 고사하고 그녀의 앞에는 다른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처지가 알려진다면 집안에서 어떻게들 생각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었다. 제인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는 다른 문제와 더불어 그의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손상을 입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러서는 싫다 못해 불안하기조차 했다. 저녁에 그녀는 제인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제인은 여간에서 남을 의심하지 않는 성질이었지만 이 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농담이겠지, 리지. 될 법이나 한 소리니? 다르시 씨하고 약혼한다고? 괜히 날 속이지 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말 말아요, 언니. 난 언니만을 믿고 있었어. 언니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날 믿어준단 말이야. 정말 난 진정이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분은 아직도 날 사랑해. 우린 약혼할 거야. 제인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 리지, 그건 안 될 소리야. 넌 그분을 얼마나 싫어했니? 언니는 아무것도 몰라. 싫어한 건 옛날 얘기야. 그때야 지금보단 덜 사랑했지.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나간 일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는 건 좋지 않아. 이번을 끝으로 다시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겠어. 제이는 여전히 어리둥절해했다. 엘리자베스는 조금 전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자신의 진실을 언니에게 확인시켰다. 맙소사, 정말 그럴 수가 있니? 하지만 내 말을 믿는 수밖에. 하고 제이는 소리쳤다. 예, 리지, 난 축하한다. 하지만 정말 이런 걸 물어봐서 안 됐다만 그분하고 정말 행복할 자신 있니? 문제 없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기로 둘이 약속했거든. 언니도 기쁘지? 어때? 그분이 동생의 남편감으로 괜찮은 것 같아? 괜찮다 뿐이니 빅리 씨도 나에게 이 이상의 기쁨을 줄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했단다. 그래, 정말 넌 그분을 사랑하니? 예, 리지, 애정 없는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너 자신 있니? 내가 할 일을 잘 아느냔 말이야. 그야 물론이지. 내가 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내가 얘기를 다 해줄 테니. 그건 무슨 소리야? 얘기를 해야겠군. 나는 빅리 씨보다 다르시 씨를 더 사랑해. 언니가 화낼 테지만. 예, 제발 농담 좀 하지 마. 난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어. 어서 궁금한 걸 다 얘기해줘. 도대체 언제부터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니? 조금씩 진전된 거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 그렇지만 펜벌리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정원을 처음 구경했을 때부터일 거야. 그러나 진지하게 얘기해달라는 또 한 번의 제인의 간청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애정을 엄숙하게 확언함으로써 제인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이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제인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이젠 안심이 돼. 하고 제인은 말했다. 나와 마찬가지로 너도 행복하게 될 테니까 말이야. 난 항상 그분을 높게 평가했었어. 너에 대한 그분의 사랑만 아니라면 언제까지나 그분을 동경했겠지만 이제 빅리 씨의 친구요, 또 너의 남편이 된다니 나한테는 빅리 씨와 너만이 소중하지. 하지만 리지야, 넌 앙큼스럽지 뭐냐?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펜벌리와 램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나한테 별로 얘기한 게 없지 않니? 모두 다른 사람들한테서 들은 얘기뿐이야. 엘리자베스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를 언니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빅리 씨에 관한 이야기를 언니에게 하고 싶지 않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감정이 역시 다르시 씨의 이름을 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리디아의 결혼에 대한 그의 공로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제이는 모든 일을 알게 되었으며 그날 밤의 절반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보냈다. 맙소사! 하고 다음날 아침 창가에 서서 베넷 부인은 외쳤다. 제발 저 기분 나쁜 다르시 씨가 다시는 우리 빅리 씨하고 같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날마다 오다니 귀찮은 일이야. 제발 사냥이든 뭐든 좋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우리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좋겠어. 불편하기 짝이 없거든. 리지, 내가 한번 같이 나가거라. 빅리 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이야.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스웠지만 어머니가 늘 그를 못마땅해 하는 것은 마음 아팠다. 빅리 씨는 다르시 씨와 함께 들어오자마자 베넷 부인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열렬하게 그녀와 악수를 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표시였다.
빅리 씨는 얼마 안 있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베넷 부인, 이 근방에 리즈 양이 오늘 또 길을 잃을 만한 좁은 길이 없습니까? 다르시 씨하고 리지 그리고 키티는 말이야 하고 베넷 부인은 말했다. 오늘 아침엔 오컴산으로 산책을 하렴. 다르시 씨 산책길로는 걸을만 할 거예요. 아마 처음 보실걸요? 두 분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고 빅리 씨가 대답했다. 키티에게는 힘들 거예요. 키티, 안 그래? 키티는 차라리 집에 있겠다고 말했다. 다르시 씨가 산에서 경치를 바라보고 싶다고 말하자 엘리자베스는 잠자코 동의했다. 그리고 준비를 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자 베넷 부인이 따라오며 말했다. 리지, 내게는 안 됐다. 저 기분 나쁜 사람을 내가 억지로 떠맡아야 되니 말이야. 하지만 괜찮겠지. 다 제인을 위해서야. 내가 구태여 그에게 말을 걸려고 애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따금 몇 마디씩만 하면 돼.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라. 그들은 산책을 하는 동안 저녁 안으로 베넷 씨의 허락을 받기로 결정지었다. 어머니 쪽은 엘리자베스가 맡기로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다르시 씨의 전 재산과 위험이 그에 대한 어머니의 증오를 억제시킬 수 있을는지는 의심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 혼담을 맹렬히 반대하든 혹은 맹렬히 기뻐하든 간에 어머니의 태도가 세련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르시 씨가 어머니의 맹렬한 반대보다는 맹렬한 환희의 외침을 듣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저녁에 베넷 씨가 서재로 들어간 뒤 얼마 안 되어 다르시 씨가 일어나서 쫓아 따라가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보았다. 그것을 본 그녀는 몹시 마음이 설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반대를 염려하지는 않았으나 아버지가 불행하게 되지는 않을까, 또 아버지의 귀여운 딸인 자기가 남자를 선택함으로써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딸을 시집 보내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불안과 아쉬움으로 가득 차게 해드리지는 않을까 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비참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다르시 씨가 다시 나타났다. 그가 미소를 띈 것을 보자 엘리자베스는 다소 마음이 놓였다. 조금 있다가 그는 키티와 같이 앉아 있는 엘리자베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그녀의 뜨개질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아버님께 가보세요. 서재에서 부르십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방을 나갔다. 베넷 씨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리지! 하고 그는 엘리자베스를 보자 말했다. 어떻게 된 영문이냐? 정신 나갔니?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다니. 넌 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니? 그때 엘리자베스는 그 전에 자기 의견이 더 사리에 맞고 자기 표현이 더 온당했었더라면 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바랐던가. 그랬다면 이렇게 어색한 해명과 고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해명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는 약간 당황하며 자기도 다르시 씨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을 붙잡기로 결심했단 말이지. 그 사람은 부자이니까 내 언니보다 좋은 옷도 많이 입을 것이고 훌륭한 마차도 타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나 그것만으로 행복하겠니? 제게 애정이 없다고 믿으시는 모양인데 하고 엘리자베스는 말했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으세요? 다른 건 없다. 우리는 모두 그가 오만하고 불쾌한 부류의 인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니?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전 그 사람이 좋아요. 하고 딸은 눈물이 괜 채 대답했다. 그를 사랑해요. 사실 그 사람은 부당하게 거만을 떠는 건 아니에요. 아주 인자해요. 아버진 그 사람이 정말 어떻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쁘게 말씀하셔서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리지, 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 사람에게 허락했다. 겸손하게 청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더라. 이제 내가 확실히 그 사람하고 결혼을 결심했다면 너한테도 허락하겠다. 그러나 좀 더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아. 난 내 성격을 잘 안다. 내가 내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도 없고 훌륭하게 될 수도 없다는 걸 난 잘 알아.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이라야 되지. 넌 너무 재주가 많아서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할 경우 몹시 위험한 처지에 놓일 염려가 있다. 그러다간 불명예와 비참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제발 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없게 되는 걸 보는 슬픔을 이 아비가 맛보지 않도록 해다오. 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 엘리자베스는 더욱 감동되어 진정으로 엄숙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마침내 다르시시가 정말 자기 남편감이라는 것을 거듭 확신시킴으로써 또 그를 존경하는 가운데 자기가 정신적으로 점점 변했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또 그의 애정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달 동안 시험해 본 결과라는 확실성을 이야기함으로써 또 그의 장점을 끈기 있게 늘어놓음으로써 드디어 아버지가 의심을 풀고 그들의 결혼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알았다. 하고 딸의 말이 끝나자 그는 말했다. 더 할 말도 없다. 사정이 그렇다면 내게 맞는 배필이지. 사실 너보다 못한 자리로 너를 시집 보낼 수는 없었어. 엘리자베스는 다르시시의 인상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자진해서 리디아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놀라며 딸의 말을 들었다. 이거 참 놀라운 밤이로구나. 그래, 모든 걸 그가 했단 말이지. 짝을 지어주고 돈을 주고 친구의 빚을 갚아주고 장교로 만들어주고 잘 됐다. 물심양면의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셈이로구나. 내 외삼촌이 돈을 치렀다면 갚아야 되고 사실 갚으려고 했지. 그런데 이 맹렬한 연인들이 다 저희 마음대로 일처리를 해놓았구먼. 내일 그 돈을 갚겠다고 말해야겠다. 그럼 그 친구는 너를 사랑하노라고 한바탕 심파극을 벌일 테지. 그러면 일은 그걸로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는 2, 3일 전 콜린스 씨의 편지를 읽었을 때 엘리자베스가 당황해하던 것을 회상했다. 그는 잠깐 딸을 보고 미소를 지은 다음 그만 나가보라고 말했다. 딸이 방을 나가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청년이고 메리나 키티를 달라고 오거든 들여보내라. 아주 한가하니 말이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이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그래서 자기 방에서 반 시간 동안 조용히 생각에 잠긴 뒤에 아주 침착한 태도로 다른 식구들과 어울릴 수가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기쁨이었으나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다. 이제 물질적인 고통은 없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오직 안락과 친밀함 속에서 맛보는 위로만이 찾아올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가 저녁에 침실로 올라가자 엘리자베스는 뒤쫓아 올라가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그 효과는 아주 특별했다. 어머니는 처음에 그 말을 듣자 가만히 앉아서 말 한마디 없으셨다. 그러나 자기가 들은 것을 이해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자기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과 그것이 그들 가족 중에 누구의 애인이라는 이름으로 날아 들어온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둔하지는 않았다. 드디어 베넷 부인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자에 앉은 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경탄했다. 성호를 그으며 신의 축복을 빌었다. 맙소사, 어쩌면 생각해보렴. 아니, 다르시시라고?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니? 그런데 정말이라고? 예, 리지. 넌 돈더미 위에 올라앉게 됐구나. 용돈이다 보석이다 마차다 내 마음대로겠지. 제이는 비교도 안 된다. 문제가 안 돼. 참 기쁘다. 아주 행복해. 얼마나 멋있는 남자냔 말이야. 잘생겼지. 키가 훤칠하지. 리지, 내가 너무 미워해서 미안했다고 대신 사과해다오. 그 사람은 그런 건 문제시하지 않겠지. 귀여운 리지, 시내에 집을 지니게 되고 얼마나 멋있니. 딸 셋이 결혼이라. 1년에 10,000파운드야. 오, 하느님, 난 어떻게 된다지? 정신이 몽롱해진다. 이것은 베넷 부인의 승낙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말을 자기 혼자 들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조금 뒤에 방을 나왔다. 그러나 그녀가 자기 방으로 가서 채 3분도 되기 전에 어머니가 따라왔다. 얘야 하고 어머니는 외쳤다. 다른 건 생각할 필요도 없다. 1년에 10,000파운드가 어디냐. 더 될지도 모르지. 희한하지 뭐냐. 특별 면허야. 넌 특별 면허 결혼을 하는 거야. 예, 그런데 다르시 씨가 무슨 음식을 특별히 좋아하니? 내일은 그 음식을 만들어야겠다. 이것은 그 신사에 대한 어머니의 처신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슬픈 조짐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엘리자베스는 다르시 씨의 가장 열렬한 애정 속에 있었고 친척의 동의도 틀림없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러나 다음 날은 생각했던 것보다 유쾌하게 지나갔다. 왜냐하면 베넷 부인은 다행히 사위가 될 사람의 위험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도 함부로 걸지 못했고 기껏해야 자기 쪽에서 친절을 베풀고 상대방의 의견에 경의를 표할 따름이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자기 아버지가 다르시 씨와 사귀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했다. 이윽고 얼마 후에 베넷 씨는 다르시 씨가 볼수록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녀에게 확언했다. 사위란 사위는 모두 훌륭해. 하고 베넷 씨는 말했다. 아마 위컴이 제일 마음에 들 거야. 그러나 제인의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도 무척 좋아질 것 같다. 60. 엘리자베스의 기분은 얼마 안 가서 다시 명랑해졌다. 그녀는 다르시 씨가 애초에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원했다.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고 엘리자베스는 물었다. 일단 시작하면
멋있게 진행시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첫째로 무엇이 그렇게 시작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시작의 토대가 된 시간이라든지 장소, 얼굴 표정, 말, 이런 건 확실치 않아요. 벌써 오래된 일이니까. 한참 후에야 내가 그랬었구나 하는 걸 알았죠. 처음에는 제 용모에 좀처럼 안 넘어가셨죠. 그리고 제 태도로 말하면 특히 당신에 대한 제 태도는 버릇이 없을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당신과 이야기할 때는 의례 고통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농담이 아닌데요. 저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좋아하셨나요? 당신 마음이 명랑했기 때문이지요. 그걸 무례하다고 표현해도 좋아요. 조금 덜했던 것 뿐이니까요. 사실 당신은 점잖은 것을 싫어했고 복정을 싫어했고 지나친 친절을 싫어하셨어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들려고 자나깨나 얘기하고 보고 생각해주는 여자들이 싫었죠. 저는 당신을 격려하고 흥미를 북돋아드렸어요. 전 그런 여자들과는 아주 다르니까요. 당신이 정말 자상하지 않았다면 그런 이유로 저를 미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당신 스스로 감추려고 해도 당신의 감정은 늘 고상하고 올바르셨죠. 그리고 당신은 마음속으로 부지런히 당신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사람들을 경멸하셨죠. 자, 당신 대신 제가 설명을 다 했군요. 사실 이모저모로 생각해봐도 이치에 어긋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진짜 제 감정을 모르실 거예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점은 잘 모르게 되거든요. 제인 양이 네더필드에서 앓고 있을 때 그분에 대한 당신의 애정에 찬 행동은 장점이 아니었나요? 제인 언니요? 누군들 언니에게 그만큼 못하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장점이라고 해두지요. 제 장점은 모두 당신의 보호 밑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제 장점을 과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이따금 당신을 골려주거나 싸움할 기회를 만드는 것은 제가 할 테니까요. 그럼 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어요. 당신은 왜 마지막에 와서 중대한 문제에 부딪히는 것을 꺼리셨죠? 당신은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식사를 하셨을 때 왜 그렇게 수줍어 하셨죠? 왜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죠? 하고 묻겠어요. 당신은 너무 침착하고 말이 없는 데다가 나에게 용기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나도 그랬어요. 만찬에 오셨을 때에는 얘기라도 더 할 수 있지 않았어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었겠죠. 당신은 이치에 맞는 대답만 하시고 난 또 그걸 이치에 맞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니 슬픈 일이군요. 하지만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었다면 얼마나 오래 끌었을지 궁금해요. 내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리디아에게 친절을 베푸신 데 대해 감사드리기로 결심한 것이 큰 효과를 가져왔죠. 지나친 효과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파혼하는 것으로 편안해진다면 애정의 의리는 어떻게 되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 걸 그랬어요. 해서는 안 될 소리죠. 마음 쓰지 말아요. 우리들의 애정 문제는 잘 해결될 테니까.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캐서린 부인의 도리에 어긋나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내 모든 의문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은 자꾸 나한테 감사하고 싶어하는 당신의 희망 때문은 아니에요. 난 그런 말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나의 이모님의 전원은 나한테 희망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난 당장 모든 걸 알아보기로 결심했죠. 캐서린 부인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일을 많이 해주신 셈이군요. 그것으로 그분은 행복하실 거예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네더필드엔 왜 오셨죠? 겨우 롱본에 말이나 타고 와서 방황해 하시려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중요한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진짜 목적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였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 보기 위해서였소. 그리고 내 공공연한 목적은 말하자면 나 혼자 마음먹은 것은 제인 양이 아직도 빅리군을 사모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었소.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빅리군에게 고백하려고 했소. 사실 그 후에 하긴 했지만. 캐서린 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드릴 만한 용기가 있으세요? 용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소. 그러나 결국 알려드려야지요. 편지지 한 장만 주면 당장 쓰리다. 제게도 편지 쓸 데가 없다면 당신 옆에 앉아서 전에 어떤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당신이 글씨를 잘 쓴다고 칭찬이나 해주고 싶군요. 그러나 저한테도 외숙모님이 계세요. 오랫동안 편지를 드리지 않으면 야단 맞죠. 다르시 씨와의 친교가 과대평가되어 온 것을 고백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가디너 부인의 긴 편지에 아직 답장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축하받을 만한 소식이 생긴 데다가 외삼촌 내외분이 편지를 기다리느라 사흘 동안이나 걱정했을 것을 생각하고 몹시 미안해진 그녀는 즉시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외숙모, 일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자세한 편지를 주셔서 감사해요. 진작 편지를 드렸어야 했는데 사실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 쓰지 못했어요. 외숙모께서는 사실 이상으로 상상하셨겠죠. 그러나 지금은 마음대로 상상하셔도 좋아요. 상상의 고삐를 놓으시고 상상의 날개를 타고 무한히 날아올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결혼한다고만 생각지 않는다면 그 외엔 아무렇게나 생각하셔도 그다지 틀리지 않을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편지 주시고 지난번에 하신 것보다 훨씬 그를 칭찬해 주세요. 호수 지방으로 가지 않은 것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다니 저도 어리석었죠. 망아지에 대한 얘기는 기쁜 일이군요. 날마다 정원을 돌아다니겠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여자예요. 다른 사람들도 전에 한 번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겠지만 저처럼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정말 행복했던 여자는 없었을 거예요. 전 언니보다도 행복하니까요. 언니는 미소를 지을 뿐이지만 저는 큰 소리로 웃거든요. 다르시 씨가 제게서 떼어갈 수 있는 한의 모든 사랑을 다 외삼촌 네 분께 보내드린대요. 크리스마스에는 펜벌리로 모두 오셔야 해요. 그럼 이만 줄이겠어요. 캐서린 부인에게 보내는 다르시 씨의 편지는 스타일이 달랐다. 그리고 베넷 씨가 콜린스 씨에게 쓴 회답 역시 엘리자베스와 다르시 씨의 편지와는 스타일이 또 달랐다. 삼가 아래입니다. 축하를 받기 위해 한 번 더 배를 끼쳐야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곧 다르시 군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캐서린 부인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당신이라면 다르시 편을 들겠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그는 출중한 인물이요. 불비례. 다가오는 오빠의 결혼에 대한 빅리양의 축하는 애정이 넘친 것이기는 했으나 성의가 없었다. 그녀는 제인에게도 두 사람의 결혼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다는 편지를 하고 전과 마찬가지로 말뿐인 인사치레를 늘어놓았다. 제인은 이런 것에 속지는 않았지만 감동을 받았으며
그녀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갖고 있지 않지만 분수에 넘칠 정도로 친절한 회답을 했다. 자기 오빠의 결혼 소식을 들은 다르시 양의 기쁨은 오빠만큼이나 진지한 것이었고 편지의 내용 역시 그러했다. 자신의 모든 기쁨과 또 올케 언니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는 열렬한 희망을 다 적기에는 편지지 넉 장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콜린스 씨에게서 회답이 오기 전에 또 샬롯으로부터 엘리자베스에게 축하의 편지가 오기 전에 롱본 가족은 콜린스 씨 내외가 루카스 로지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게 된 이유는 곧 명백해졌다. 캐서린 부인이 조카의 편지 내용을 보고 몹시 화를 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결혼을 매우 기뻐하는 샬롯으로서는 일대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 있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친구를 만나는 것은 엘리자베스에겐 매우 기쁜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는 가운데 콜린스 씨가 다르시 씨에게 아부하는 듯한 예의를 일부러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친구를 만나는 기쁨이 그다지 쉽게 얻어지는 것만은 아님을 새삼 느꼈다. 그러나 다르시 씨는 감탄하리만큼 조용히 이를 참아냈다. 그는 윌리엄 경의 말까지도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있었다. 윌리엄 경은 그가 이 고장에 가장 빛나는 보물을 데려가게 된 데 대해 온갖 칭찬을 한 다음 굉장히 점잔을 빼면서 성 제임스 궁전에서 자주 만나 뵙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는 윌리엄 경이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자 비로소 어깨를 움츠리며 불쾌한 듯한 몸짓을 했다. 필립스 부인의 예의 없는 태도는 그가 가장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었다. 필립스 부인은 자기 언니와 마찬가지로 마음 좋은 빅리 씨하고는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다르시 씨와는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가 말할 때에는 언제나 비천하게 보였다. 그녀는 다르시 씨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다소 조용히 있기는 했지만 조금도 품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그 두 사람에게 시선을 자주 주지 않도록 자기 쪽으로 주의를 끌려고 애를 썼다. 또 그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식구들 쪽으로 그의 주의를 돌리려고 애를 썼다.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안한 감정은 그가 사랑을 호소할 좋은 기회가 올 적마다 방해가 되곤 했지만 한편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앞으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사람들과 헤어져서 펜벌리의 편안하고 훌륭한 가족 파티에 갈 날만을 즐거운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었다. 61. 집안에서 가장 소중했던 두 딸이 결혼하던 날 베넷 부인은 어머니로서 딸과 헤어져야 하는 섭섭함보다는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베넷 부인이 빅리 부인이 된 딸을 방문할 때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으며 다르시 부인이 된 둘째 딸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또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해 했는지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독자들에게 베넷 집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려 한다. 여러 딸들이 훌륭한 살림을 차리고 살기만을 열망했던 베넷 부인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넷 부인은 지각 있고 인자하고 교양 있는 부인으로 변모되었으며 나머지 여생을 그런 행복한 상태에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특별한 집안의 경사를 기쁘게 생각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의 남편에게는 오히려 베넷 부인이 가끔 신경질을 부리고 전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는 편이 아마 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베넷 씨는
둘째 딸을 몹시 보고 싶어 했다. 엘리자베스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때면 그는 가끔 집을 나왔다. 그리고 펜벌리에, 특히 아무도 그가 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을 때에 가기를 좋아했다. 빅리 씨와 제이는 네더필드에서 겨우 12달밖에는 머무르지 않았다. 제인과 같이 성격이 온화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도 친정과 메리턴의 친척들과 너무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이다. 빅리 씨는 사랑하는 누이의 소원대로 다비셔와 인접한 주에 땅을 샀다. 그래서 다른 모든 행복을 갖춘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서로 30마일 떨어진 곳에 살게 되었다. 키티는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대부분의 시간을 두 언니네 집에서 보냈다. 자기가 평소에 접하던 사회보다 훨씬 고상한 상류 사회에서 그녀는 굉장한 발전을 보였다. 그녀의 성격은 리디아처럼 그렇게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 그녀는 리디아와 같은 행위에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는 적당한 주의와 조정에 의해 신경질이 줄어들었고 다소 총명해졌으며 좀 더 세련되어졌다. 리디아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행동을 금지당한 것은 물론이다. 위컴 부인이 된 리디아가 때때로 무도회나 젊은 남자들이 많으니까 와서 놀다 가라고 초대했지만 베넷이는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메리만이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베넷 부인은 혼자 앉아 있을 수 없는 성미여서 메리를 계속 끌어냈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의 취미를 살릴 수가 없었다. 메리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제 언니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아름다움을 비교해 봄으로써 고민하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는 메리가 이런 변화에 기쁘게 순응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위컴 씨와 리디아의 경우 그들의 성격은 언니들의 결혼을 보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위컴 씨는 엘리자베스가 전에는 자기의 망언과 거짓된 행동을 모르고 있었지만 이젠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기의 나쁜 행실을 알더라도 다르시 씨가 여전히 자기를 도와주도록 설득시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다. 리디아가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결혼 축하 편지를 보면 그 자신은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리디아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그리운 언니께 결혼을 축하합니다. 만약 내가 위컴을 사랑하는 절반만큼 형부를 사랑한다면 언니는 행복할 거예요. 언니가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간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흡족해요. 그리고 한가할 때에는 우리 생각도 해주세요. 그는 궁중에 아무 자리라도 취직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저 1년에 300~400파운드 가량만 받을 수 있는 자리라면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형부에게는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말하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엘리자베스는 확실히 남편에게 말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바라는 것은 그만두라는 요지의 답장을 겨우 써서 보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개인적인 지출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힘껏 리디아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 엘리자베스는 동생 내외가 뭐든지 사고 싶어하고 장래를 생각지 않는 성미이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는 도저히 그들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숙소를 옮길 때마다 제인이나 엘리자베스는
집세를 치르는데 보태달라는 청구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그들의 생활 태도는 평화가 회복되어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그들은 값싼 집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녔고 언제나 분수에 넘치게 돈을 썼다. 리디아에 대한 위컴 씨의 애정은 곧 무관심으로 변해버렸다. 리디아의 사랑 역시 그보다 조금 더 지속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자기의 나이와 처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혼이 애초에 그에게 부여한 명예에 대해 모든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다르시 씨는 위컴 씨를 절대로 펜벌리에 오지 못하도록 했지만 엘리자베스를 위해 그의 직업을 얻어주는데 많은 힘을 썼다. 리디아는 때때로 남편이 혼자 런던이나 바드에 놀러 갔을 때면 펜벌리를 방문하곤 했다. 그러나 빅리 씨의 집에는 리디아의 내외가 자주 방문해서 너무 늦게까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곤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빅리 씨의 유쾌한 기분까지 망쳐놓아 은근히 가라는 암시까지 받을 정도가 되었다. 빅리 양은 다르시 씨의 결혼에 대해 몹시 분개했다. 그러나 펜벌리를 방문하는 권리를 버리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원한을 없애버렸다. 전보다 조지아나를 더욱 좋아했고 전과 마찬가지로 다르시 씨에게 친절했으며 엘리자베스에게 역시 이전에 갖추지 못했던 예의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펜벌리는 이제 조지아나의 집이 되었다. 그리고 다르시 씨가 바라던 대로 시누이와 올케는 서로 사랑했다. 조지아나는 엘리자베스의 세계를 전보다 더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엘리자베스가 명랑하게 장난기 어린 말투로 자기 오빠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근심될 정도로 놀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에게 늘 존경의 대상이었던 오빠, 그래서 애정보다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던 오빠가 이젠 터놓고 농담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전에도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엘리자베스의 교육에 의해 조지아나는 차츰 오빠가 10살이나 아래인 동생에게는 절대로 허락지 않을 농담을 아내와는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캐서린 부인은 자기 조카의 결혼에 대해 몹시 화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 솔직한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하여 결혼을 날린 편지의 답장에다 매우 심한 욕을, 특히 엘리자베스에 대한 욕을 써보냈기 때문에 얼마 동안 이모님과의 교제는 완전히 끊겨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권유로 그런 모욕을 다 무시해버릴 수 있도록 설득당한 다르치 씨는 다시 이모님에게 화해를 청하게 되었다. 그의 이모님은 좀 더 고집을 부리더니 조카에 대한 애착심에서인지 혹은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인지 얼마 후에는 화가 모두 풀려서 고맙게도 그들을 보러 펜벌리까지 왔다. 이런 천한 아내를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아내의 외숙모와 외삼촌이 다녀갔기 때문에 펜벌리의 숲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했던 그녀 자신이 몸소 그곳으로 찾아왔던 것이다. 그들은 가디너시 부부와 언제나 가장 가깝게 지냈다. 다르시 씨는 엘리자베스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를 다비셔에 데려옴으로써 그들을 맺어준 두 분에 대해 그들 부부는 언제나 변함없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